2년만 더 고생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 아이를 갖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 이웃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이순자 여사님은 62세의 독거노인이셨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 이혼한 후 혼자서 이 낡은 아파트를 지키며 살고 계셨죠. 여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바빠서 남편이 출장 갈 때면 갓 찐 찐빵이나 삶은 달걀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받은 복지 용품을 늘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가며 저희는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보름 전 이순자 여사님이 제게 부산에 있는 딸에게 가신다며 이사를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아쉬워서 일부러 여사님께 집밥을 대접해드리고 짐 정리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원래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삿짐 센터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제가 세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가끔은 아파트 아래에서 서로 껴안고 있기도 했지. 내가 한참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겨우 이 증거들을 얻은 거야. 제 마음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남편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고객 접대를 한다고 했어요. 고객 접대? 고객 접대. 고객 접대를 밤늦도록 안 들어오고 그 여자랑 손잡고 마트에서 장을 봐? 이순자 여사님이 제 말을 끊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를 아껴서 특별히 말해주는 거야. 오늘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데 2,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출장이 정말 출장일까? 아니면 그 여자와 만나러 가는 것일까? 저는 감히 묻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밥그릇 안에 밥만 긁어먹었습니다. 박민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기 전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갈게. 제때 밥 챙겨 먹고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입맞춤이 이마에 닿았지만 저는 역겹다는 생각에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연인들의 대화를 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빠, 저도요. 빨리 그 칙칙한 아줌마랑 이혼해요. 그럼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곧 그렇게 될 거야. 재산 정리 얼치다 되면 그 여자랑 끝낼 거야. 그 성격에 시끄럽게 굴진 않을 거야. 그럼 빨리 해요. 저 박민준 씨 부인이 되고 싶어 죽겠어요. 걱정 마. 내가 이미 네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사줬어. 이혼하고 나면 우리 거기서 같이 살자.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모범 부부라고 생각했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우스갯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를 자상하게 챙겨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심지어 저희 공동재산을 빼돌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어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 박민준과 유나라는 여자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호텔에서, 어떤 사진은 공원에서, 또 어떤 사진은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 마트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민준은 그 여자 허리를 감싸고 얼굴에 입맞춤하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예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 여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예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박민주는 제게 최윤아가 갓 졸업한 대학생인데 아주 유능하니 잘 챙겨주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가씨가 영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감히 제 남편을 가로챈 상간녀일 줄이야. 마지막으로 송금 기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박민준이 최윤아에게 송금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총 10여 건에 달했으며 합계는 수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저희의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의 세월, 8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2년만 더 고생하자는 말들은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희의 미래를 그 여자와의 미래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이 말씀하셨던 다 보고 나면 꼭 지워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 사람이 너한테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개차반일 줄이야. 그리고 그 상간녀도 정말 뻔뻔하네. 지은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갈게.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있어주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속 그 눈에 거슬리는 증거들을 보며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박민준, 최윤아, 너희들이 내게 빚진 것 반드시 돌려받을 거야. 서연이와 통화하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온 줄 알고 얼른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민준은 여행 가방을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보, 놀랐지? 원래 출장 가야 했는데 고객이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돌아왔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는 말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고 시선은 한 바퀴를 훑더니 결국 제 참백한 얼굴에 멈췄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박민준을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왔어.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박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준, 당신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돌아왔어? 박민준은 서연이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에 한 줄기 당황함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고객 일정이 바뀌어서 돌아왔어. 서연 씨는 왜 왔어? 내 친구 보러 오면 안 돼. 그 안에는 당신과 최윤아의 대화 기록, 다정한 사진,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에게 송금한 내역들이 있어. 언제까지 숨길 거야?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못 알아듣겠어. 이순자 여사님이 혹시 노망이 나셔서 물건을 착각하신 거 아니야? 물건을 착각해? 서연이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박민준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여기서 바보인 척하지 마. 대화 기록에 최윤아를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김지은이랑 이혼하고 재산을 그 여자에게 넘기겠다고 한 건 다 가짜야? 사진 속에서 그 여자를 껴안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호텔 앞에서 포옹한 것도 가짜야? 그리고 그 수억 원의 송금액은 김지은이 그 여자한테 송금한 거야? 박민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목소리마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야. 최윤아는 우리 회사 인턴인데 갓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늘 나를 졸졸 따라다녔어. 나는 회사 일 때문에 그 여자와 관계를 끊지 못했을 뿐이야. 그 대화 기록들은 그 여자가 조작한 거고 사진도 각도 문제야. 송금은 회사 업무상 거래였지. 내가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야. 업무상 거래가 몇 천만 원짜리 용돈을 주고 자기야, 가방 사줄게라고 메모할 필요가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외장 하드에 복사해둔
송금기로 캡처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봐. 똑똑히 봐. 이 송금 내역은 당신이 직접 쓴 거야.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박민준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털썩 소리와 함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순간 정신이 팔려 최윤아에게 홀렸어. 당신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그 여자와 절대 연락하지 않을게. 내가 그 여자에게 준 돈 다 돌려받을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응?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오직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민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리 8년 결혼 생활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하찮아? 당신은 나 몰래 다른 여자와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심지어 우리 공동 재산을 빼돌려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잖아. 이제 와서 한순간 정신이 팔렸다는 말 한마디로 다 끝내려고?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을 빈손으로 쫓아낼 생각은 없었어. 박민준이 다급하게 강맹했습니다. 그 말들은 다 최윤아가 나를 협박해서 쓴 거야. 그 여자가 만약 당신이랑 이혼하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려 나를 해고시키겠다고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자 말을 따랐을 뿐이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늘 당신이었어. 여기서 연기하지 마.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김지은이 바보인 줄 알아?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변명할 거야? 내가 말하는데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는 김지은에게 잘해줄 자격도 없어. 박민준은 애원이 통하지 않자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저를 흉악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바람 한 번 피운 것 가지고 뭘 그래? 어느 남자가 이런 실수 한 번 안 해? 당신은 왜 이렇게 물고 늘어져? 만약 나랑 이혼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야.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계약금 냈고 차는 내 명이야. 당신 월급으로는 집안 살림도 감당 못할 텐데 뭘 얼마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제 마지막 환상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돌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면서 용서를 빌더니 다음 순간에는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박민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것 같아. 아파트는 당신이 계약금을 냈지만 결혼 후에 우리가 함께 대출금을 갚았잖아. 그리고 아파트 가치 상승분도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야. 차도 결혼 후에 샀으니 공동재산이고 당신이 최윤아에게 송금한 그 산이고 당신이 최윤아에게 송금한 재산이고 나는 그 돈을 돌려받을 거야. 감히 박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저는 서연이에게 기대어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 예전에 그 모든 좋은 모습들은 다 꾸며낸 거였을까? 그런 인간 쓰레기 말을 아직도 믿어?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가 너에게 잘해준 건 그저 네가 안심하고 그의 현명한 아내 역할을 하며 집안일을 잘 돌봐주어 그가 밖에서 딴짓하는데 아무 걱정 없도록 하려는 속셈이었을 뿐이야. 지은아, 슬퍼하지 마. 그런 남자는 네가 울 가치도 없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잘 모으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그와 이혼해서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울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박민준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저도 더 이상 정을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겁의 무기를 들어 제 권리를 지키고 그와 최유나 모두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서연이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휴대폰을 꺼내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 지금 당장 전화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게. 우리는 박민준을 빈손으로 쫓아내려면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해. 서연이가 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굳게 닫힌 침실문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 이 싸움 내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서연이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마친 후 제게 앞으로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모든 증거를 백업하고 박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단서, 특히 그가 최윤아에게 아파트를 사준 증거와 결혼 생활 중 공동재산의 상자 내역을 수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이혼 시 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박민준이 갑자기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는데 얼굴색이 섬뜩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김지은, 우리 제대로 이야기 좀 해. 박민준이 우리 앞에 다가와 뻣뻣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즉시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뭘 제대로 이야기해? 당신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김지은이랑 이야기할 낯짝이 있어? 이건 나와 내 아내의 일이야. 서연 씨랑은 상관없으니 먼저 가. 박민준이 서연이를 노려보며 짜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안 가. 내 친구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반드시 옆에 있어줘야 해. 서연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김지은을 괴롭히고 싶으면 먼저 나부터 넘어서야 할걸. 박민주는 화가 나서 이를 악물었지만 서연이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지금 당장 최윤아와 관계를 끊고 그 여자에게 준 돈과 아파트도 다 돌려받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나를 배신할 때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당신이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줄 때는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 못했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늦었어.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박민준이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윤아가 젊고 예쁘고 말도 잘해서 늘 나를 유혹했어. 내가 한순간 자제력을 잃고 실수한 거야. 당신은 내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이고 우리 8년의 정이 있잖아.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여기서 가식적인 연기하지 마. 서연이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마. 그런 인간 쓰레기 말은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은 지금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지. 진심으로 너를 아쉬워하는 게 아니야. 박민주는 속마음을 들키자 얼굴색이 더 나빠졌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 이간질하지 마. 나와 김지은의 감정은 서연 씨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고 거칠어서 건방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하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가서 현관문 렌즈로 보고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최윤아 그 상간녀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색도 변했고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왔어? 저는 그 여자가 뭘 하려는지 두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서연이를 밀치고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최윤아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세련된 화장을 했으며 손에는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도발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김지은인가 보지? 최윤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얼굴 칙칙한 아줌마네. 박민준 씨가 왜 나랑 바람이 났는지 알겠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최윤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최윤아는 비웃으며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 한눈에 박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내가 오늘 온 건 당신과 이혼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온 거야. 당신이 박민준 씨 부인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차지했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됐잖아. 정말 뻔뻔하네.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남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으면서 감히 이혼 이야기를 꺼낼 낯짝이 있어? 나는 당신이 정말 개념 없다고 생각해. 내가 개념 있든 없든 당신 같은 외부인이 말할 자격 없어. 최윤아가 고개를 돌려 서연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박민준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당신이 계속 이혼을 미루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함께 했을 거야. 김지은, 현명하게 행동해. 박민준 씨랑 스스로 이혼하면 그래도 체면은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망신당하는 건 당신 자신이라고. 박민준은 옆에 서서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최윤아의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윤아는 저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미 나에게 아파트를 사줬어. 우리는 앞으로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될 거고 아이도 낳을 거야. 당신은? 박민준 씨랑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도 아이 하나 못 낳았잖아. 애도 못 낳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진작에 버림받았어야지. 입 닥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최윤아, 당신은 박민준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달콤한 말들은 나랑 결혼할 때도 했던 말들이야. 그가 당신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돈을 쓴 건 모두 우리 공동 재산이야. 나는 그 돈을 돌려받을 거야. 당신은 남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으니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벌? 최윤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박민준 씨가 내 말이라면 뭐든지 따르게 하고 나에게 돈을 쓰게 할 수 있어. 이게 다 내 능력이야. 당신처럼 집에서 얼굴 칙칙한 아줌마 노릇이나 하면서 자기 남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여자랑은 다르다고. 그녀는 말을 하면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봐. 이건 박민준 씨가 지난주에 나를 몰디브에 데려가서 찍은 사진이야. 그 사람이 당신이랑 이혼하는, 이건 그가 당신에게 송금한 내역인데. 자기야, 가방 사줄게. 자기야, 용돈이라고 메모되어 있어. 그리고 이 사진들. 당신은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당신을 그저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여겼을 뿐이야. 최윤아의 얼굴색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의기양양하던 표정은 놀람으로 다시 당황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 기록들을 보며 입술을 떨었고 말도 안 돼. 박민준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는 나에게 책임질 거라고 했어. 책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결혼 생활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책임질 수 있겠어? 그가 당신에게 사준 아파트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아파트가 혹시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봐.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송금한 돈들도 어쩌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일 수도 있어. 박민주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그 여자 말 듣지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저는 고개를 돌려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감히 최유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그 여자에게 사준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있는지 아닌지.
당신이 그 여자에게 송금한 돈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아닌지 말이야.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나를 속였어. 당신이 감히 나를 속여. 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박민준이 최윤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뿌리쳤습니다. 당신 변명 안 들을 거야. 최윤아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도 싸우고 안정적인 직장도 포기했어. 그런데 결국 당신은 나를 속인 거였어. 이 사기꾼. 그녀는 말을 하면서 소파에 있던 가방을 집어 박민준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밖으로 뛰쳐나갔고 뛰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박민준, 나는 당신과 이대로는 못 끝내. 최윤아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잿빛이었고 저를 흉악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은, 당신 일부러 이랬지? 당신은 나를 망치고 싶은 거지? 당신을 망친 건 당신 자신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결혼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렸고 나를 속이고 최윤아마저 속였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오늘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별거하고 이혼 문제는 변호사와 이야기할 거야. 서연이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이렇게 해야지. 저런 인간 쓰레기는 배신당한 기분을 맛봐야 해. 박민주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최윤아에게 전화해서 변명하러 간 것이겠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당신 방금 정말 멋졌어. 내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 최윤아라는 여자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박민준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갔네.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이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복수하거나 계속 방해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하고 불쌍한 김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의 지지와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이순자 여사님이 남겨주신 증거들이 있으니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아, 저는 그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네 일은 내 일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박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 특히 그가 최윤아에게 사준 아파트와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서둘러 수집해야 해. 반드시 낱낱이 밝혀서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박민준, 최윤아, 너희들이 내게 준 상처, 내가 하나하나 되갚아 줄 거야. 이 이혼 소송,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최윤아가 떠나고 이틀 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박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단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지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화가 가득한 것을 보니 좋은 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허벅지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김지은, 이 불효막심한 것.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우리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속이 시원해? 시누이 박지혜는 뒤따라 들어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언니는 감히 오빠랑 이혼하겠다고?
게다가 여기저기 오빠 욕까지 하고 다니고 대체 무슨 꼼꼼이야. 저는 문간에 서서 그들이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박민준이 분명히 집에 가서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모든 잘못을 제게 떠넘겼을 것입니다. 서연이가 서재에서 나오다가 이 상황을 보고는 즉시 제 옆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민준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 마음이 더 잘 알 텐데 어떻게 김지은 탓을 하세요? 당신은 누구야? 여기서 당신이 말할 자격 있어?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서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외부인이 참견할 곳 아니니 당장 나가. 저는 김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친구가 상처를 받았으니 제가 나서서 말할 권리가 있죠. 서연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박민준 씨가 결혼 중에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돈까지 송금한 건 다 사실이에요. 김지은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람 피운 게 뭐 어때서? 재산을 빼돌린 게 뭐 어때서? 박지혜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는 그 여자랑 잠시 놀았을 뿐 마음속에는 아직 새언니가 있다고. 김지은 언니, 좀 너그럽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잠시 놀았다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지혜, 그건 외도이고 배신이야. 그는 그 여자랑 1년 넘게 만났고 수억 원을 썼어. 그 돈은 다 우리 공동 재산이야. 이런 게 다 잠시 놀았다는 거야? 나는 그와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그의 배신과 기만뿐이야.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용서하라고 해? 희생? 당신이 뭘 희생했는데?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도 아이 하나 못 낳았잖아. 우리 박씨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밖에서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 만난 게 뭐 어때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이혼하겠다고? 정말 말도 안 돼. 아이를 못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박민준 씨가 먼저 사업에 전념하고 나중에 아이를 갖자고 해서 제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은 모든 잘못을 저에게 떠넘기고 바람 피운 사람을 감싸주기까지 해? 당신들 양심은 어디 갔어요? 감히 말대꾸해?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김지은, 이 결혼 당신은 못해. 우리 아들은 영업부장인데 만약 이혼 소문이 퍼지면 그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면 어떡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은 뭐가 돼? 당신들 박씨 집안이 체면이 있어? 서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런 망신스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당신들은 그를 교육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김지은을 협박해서 용서하라고 해? 정말 상식이 없네. 아주머니, 박민준 씨는 먼저 외도를 저질렀고 심지어 재산을 빼돌렸어요. 법원에 가더라도 김지은이 이겨요. 그는 이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쫓겨날 거예요. 빈손으로 쫓겨나? 꿈깨. 박지혜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오빠가 결혼 전에 계약금 냈고 차도 우리 오빠가 샀어. 김지은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나눠? 자기 월급이나 가져가면 다행이지. 법을 알아?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내준 법 조항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전 계약금 낸 아파트라도 결혼 후 함께 갚은 대출금과 가치 상승분은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해요. 결혼 후에 산 차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 재산이고요. 박민준 씨가 빼돌린 그 재산들은 김지은이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요구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박지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분한 듯 말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건 우리 집안 돈인데 왜 그 여자에게 줘야 해? 김지은, 내가 충고하는데 현명하게 행동해. 얼른 우리 아들이랑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증거도 다 모아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저는 박민준과 이혼하고 제 것을 되찾을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저는 몸을 돌려 서재로 달려가 출력해둔 대화 기록, 사진, 그리고 송금 내역 증거들을 꺼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민준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고 그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고 그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고 그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이야. 당신들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박민준이 최은아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도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 증거들 안에는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대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빨리 돈을 내 여동생 명의로 돌려놔. 김지은이 알게 하지 마. 그 최윤아라는 여자가 우리 박씨 집안의 손자를 낳아줄 수 있다면 그 여자를 들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서연이가 증거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지혜는 그 대화 기록들을 보며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박씨 집안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당신들 박씨 집안을 위해서, 당신들 아들을 위해서 내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고?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았습니다. 제가 박민준과 결혼한 지 8년 동안 당신들에게 효도하고 명절마다 선물 사다 드리고 당신들이 아플 때는 제가 앞장서서 간호했는데 결국 당신들은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군요. 박지혜도 당황해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 이 증거들이 법원에 넘어가면 오빠가 곤란해질 텐데. 시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갑자기 일어서더니 털썩 소리와 함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박민준을 감싸주고 재산을 빼돌리는 걸 도와주면 안 되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박민준이랑 잘 지내자. 응? 엄마가 앞으로는 너를 친딸처럼 아끼고 잘해줄게.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오직 실망감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이 박민준을 도와 저를 속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어요. 박지혜는 무릎 꿇는 것도 소용없자 다급해져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당신 주제를 모르고 건방지게 굴지 마. 우리 오빠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되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 없어. 저는 설령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도 저를 배신한 사람과는 계속 함께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계속 억지 부리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거는 신임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김지은, 두고 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박지혜를 잡아 끌고 화난 듯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도 뒤돌아 저에게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얼른 저를 부축하며 위로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들은 그저 종이오라니일 뿐이야. 우리를 전혀 겁줄 수 없어. 당신이 잘했어. 그렇게 단호하게 대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렇게 몰상식할 줄은 몰랐어. 심지어 박민준이 재산을 빼돌리는 걸 도와주다니.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 꾸며낸 거였어.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잖아.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증거들을 얼른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기고 변호사가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게 해야 해. 게다가 우리는 박민준이 최윤아에게 사준 아파트와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단서를 서둘러 조사해서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버텨낼 거야. 내 것을 되찾고 박민준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최윤아 모두에게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창밖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제 몸에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눈에 거슬리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힘이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저와 서연이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대화 기록, 그리고 그가 최윤아에게 송금한 상세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넘겨줄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서연이는 일이 있어서 먼저 돌아갔습니다.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순자 여사님이 제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부산에 도착했을 거야. 네가 내가 박민준과 최윤아의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분명 궁금해할 거라는 걸 알아. 사실 최윤아는 내 전 며느리란다.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마우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최윤아가 이순자 여사님의 전 며느리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들과 최윤아는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처음에 최윤아가 내 아들이랑 사귈 때도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며 잘 지내겠다고 했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몰래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 심지어 내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몰래 빼돌리고 내 아들의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지.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혼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 아들의 회사였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그 여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집안의 귀금속까지 챙겨 달아났어. 내 아들은 그 충격으로 내내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작년에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 나는 최윤아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내가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건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여자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감히 그 여자가 네 남편 박민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줄이야.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한참을 유심히 지켜보니 그 여자가 바로 최윤아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그 여자가 박민준의 공동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 여자가 예전에 내 아들의 돈을 낭비하던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 나는 네가 좋은 아이이고 너와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네가 최윤아와 박민준에게 속아 내 아들과 박민준에게 속아 내 아다. 그 증거들 중 일부는 내가 몰래 녹화한 것이고 일부는 예전 이웃에게 부탁해서 찾아낸 것이야. 부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어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최윤아도 합당한 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 지은아, 앞으로의 길은 네가 스스로 걸어가야 해. 반드시 강해져서 자신을 잘 지켜야 해. 기억해.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따르는 법.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이 단순히 저와 마음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제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고 마음속에 고통과 징후가 가득했지만 저 같은 낯선 사람을 도와줄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동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영상 안에는 이순자 여사님과 중년 여성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마 최윤아의 옛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 여성은 최윤아가 어릴 때부터 매우 탐욕스러워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순자 여사님의 아들과 결혼한 것도 그의 아파트와 예금을 노린 것이었고 이혼 후에도 이순자 여사님의 아들이 무능하다고 여기저기 험담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안에는 최윤아가 예전에 신용카드를 도용했던 기록과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애매한 대와 주고받은 애매한 데들과 주고받은 애매한 자들과 주고받은 애매한 데들과 저는 동영상을 끄고 오만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최윤아가 줄곧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녀는 박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박민준의 돈과 지위를 노린 것뿐이었습니다. 박민준은 그녀의 미모와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우습고도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민준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민준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순자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이순자 여사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그 숨겨진 파일 봤니? 네, 여사님. 다 봤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진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아주셔서요.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박민준과 최윤아에게 속아 얼마나 더 고통받았을지 몰라요. 아가, 고맙다고 할 것 없어. 이순자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최윤아, 그 여자는 진작에 벌을 받았어야 해. 네가 정신 차리고 박민준과 용감하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나는 안심이 된다. 여사님, 아드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여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들을 반드시 변호사에게 넘겨서 최윤아가 예전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아드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여사님이 널 믿는다. 이순자 여사님의 목소리에 약간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아가,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사님께 전화해. 여사님이 비록 네 곁에 없지만 반드시 널 응원할 거야. 전화를 끊자 제 마음은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이순자 여사님이 저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속 새로운 증거들을 보며 눈빛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박민준, 최윤아, 너희들은 나를 상처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순자 여사님과 그 가족들까지 상처 입혔어.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하나하나 폭로해서 너희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민준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새로운 증거들이 있어요. 최윤아의 이전 불량 기록과 박민준이 최윤아에게 사준 아파트 주소까지요. 내일 당장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저는 흥분해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돕는구나. 만약 박민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단순히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의 문제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는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박민준, 최유나, 너희들의 좋은 시절은 끝났어. 이제는 내가 반격할 때야. 너희들에게 절망의 맛을 보여주고 너희들의 악행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와 숨겨진 파일 안의 새로운 증거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듣고 나서 화를 내면서도 이순자 여사님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도 정말 힘들었겠네. 최유나 이 여자는 정말 잔인해. 지은아, 이제 우리 증거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어.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박민준이 최유나에게 송금한 큰 금액의 출처가 의심스럽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수 있다고 했어. 우리는 이 일을 서둘러 밝혀내야 해. 서연이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박민준 회사에서 재무팀에 일하는 김지훈이라는 친구를 알아. 평소에 관계가 괜찮았어. 내일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단서라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 그리고 이순자 여사님이 최윤아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주셨잖아? 우리 거기 가서 박민준이 아파트를 사준 관련 서류.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나 담보증명서 같은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분업해서 일하자. 너는 김지훈 씨에게 물어보고 나는 최유나 아파트 쪽으로 가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먼저 이순자 여사님께 전화해서 최유나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보안이 철저해서 저는 들어갈 수 없었고 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최윤아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얼른 택시를 잡아 뒤를 쫓아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윤아는 박민준의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사 건물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최윤아와 박민준이 함께 나왔습니다. 박민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최윤아에게 차문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여전히 아주 다정한 사이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으며다. 저는 얼른 이 장면을 몰래 그들의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이 최윤아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어쩌면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박은정 씨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박은정 씨는 최근 회사에서 회계 감사를 하던 중 몇 건의 큰 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박민준이 업무상 거래라는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었는데 수취인 계좌는 최윤아 명의는 아니었지만 박은정 씨는 그 계좌 개설자 정보가 최윤아가 예전에 박민준에게 업무상 도움을 요청할 때 건넨 신분증 정보와 비슷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박은정 씨가 우리에게 그 송금 내역과 수취인 계좌 개설자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 혹시 조회도 가능할까? 서연이는 박은정 씨가 직접 가져다 주기는 어렵지만 몰래 사진을 찍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준이 알아차리면 박은정 씨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어. 박은정 씨에게 꼭 조심하라고 전해줘.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박민준 회사 건물 아래에서 한동안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쯤 박은정 씨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씨 맞죠? 박은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정 씨,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연이가 다 말해줬어요. 박민준 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박은정 씨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들은 그 의심스러운 송금 내역과 수취인 계좌 개설자 정보예요. 제가 비교해봤는데 신분증 번호는 최윤아의 것이 맞아요. 다만 계절 개설자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화면에 찍힌 송금액과 수취인 계좌 정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민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박은정 씨,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박민준 씨가 최근 회사에 큰 금액의 대출을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 횡령한 자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증거들을 얼른 변호사에게 넘겨서 변호사가 빨리 처리하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박은정 씨, 걱정 마세요. 제가 헛되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은정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박민준과 최윤아의 행동을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김지은 씨가 하루빨리 정의를 되찾기를 바라요. 저는 빨리 돌아가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살 수도 있어요. 말을 마친 박은정 씨는 몸을 돌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마음속으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으니 박민준의 회사 자금 횡령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연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이도 매우 흥분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 지은아. 이제 우리 증거가 완벽해졌어. 박민준은 외도,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회사 자금 횡령. 최윤아는 결혼 생활 침해, 타인 재산 사기. 이 죄명들이면 그들을 충분히 혼내줄 수 있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최윤아 아파트 쪽으로 가서 박민준이 아파트를 사준 매매 계약서나 담보증명서 같은 걸 찾을 수 있는지 보러 갈 거야. 저는 택시를 타고 최윤아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가 택배 기사인데 최윤아 씨 택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경비원에게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자 최윤아는 집 없으니 관리실에 맡겨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 관리실 직원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근 새 집을 사고 싶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최근 새 집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새 집을 샀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지만 그녀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 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제가 태도가 성실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이순자 여사님이 알려주신 주소대로 최윤아가 사는 동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주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른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최윤아가 사는 층에 도착하자 문 앞에 택배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최윤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얼른 휴대폰을 꺼내 택배 상자를 찍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상세한 주소와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벽에 붙어 있는 부동산 임대 광고를 보았습니다. 위에 적힌 집주인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해 보았습니다. 혹시 최윤아가 새들어 사는 집이 아닌가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되자 집주인은 그 집이 자신의 것이고 6개월 전에 최윤아라는 여자에게 세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월세는 매달 1억여만 원인데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보증금과 첫 달 보증금과 첫 달은 덤자가 제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설마 박민준이 최윤아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이 아니라 그저 월세를 내준 것일까?
아니면 아파트는 샀지만 명의는 집주인으로 해두고 최윤아는 그저 세입자일 뿐일까? 저는 얼른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 혹시 그 아파트는 박민줄 씨가 사서 최윤아 씨에게 세를 준 건가요? 아니면 박민줄 씨가 최윤아 씨 월세를 직접 내준 건가요? 집주인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직접 월세를 내준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고 집은 제 것이에요. 박민주 씨는 그저 최윤아 씨 월세를 대신 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박민주 씨가 최윤아 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못 사고 일단 이 집을 세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박민준이 이전에 최윤아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고 말했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고급 아파트 월세를 내주고 최윤아는 자신이 아파트를 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주는 정말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최윤아까지 속였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최윤아 월세를 내주고 돈을 쓰게 하며 최윤아가 자신이 얼마나 돈 많고 사랑받는지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모두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들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민준이 소파에 앉아 어두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야. 당신이 내 일에 참견할 자격 없어. 박민준이 일어서서 제 앞으로 다가와 흉악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지은, 당신 혹시 또 내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거야? 내가 경고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니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모든 사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모아놨고. 당신이 현명하게 행동할 거라면 스스로 나랑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가. 그리고 횡령한 회사 자금도 돌려놓으면 아마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기다리는 건 법의 심판뿐이야.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 듣지 마. 유언비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은정 씨가 제게 준 송금 내역 사진과 수취인 계좌 정보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야. 박민준, 똑똑히 봐. 이게 당신이 업무상 거래라는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 아니야? 최윤아 계좌로 송금된 거 아니야? 아직도 변명할 거야. 박민준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몸을 떨기 시작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당황하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박민준, 당신도 오늘 같은 날이 오는구나.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속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김지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민준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최윤아에게 강요당한 거야. 그 여자가 계속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아파트를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거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돌려놓고 당신이랑 잘 지내자. 응? 잘 지내자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상처 입혔고 심지어 법까지 어겼어.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 늦었어. 저는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바닥에 무릎 꿇은 박민준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내일 저는 이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넘겨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할 거야. 당신은 알아서 해. 말을 마치고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증거가 가득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이 증거들은 너무나 충분합니다. 박민준 씨의 외도,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회사 자금 횡령, 최윤아 씨의 결혼 생활 침해 및 사기 전과. 이 소송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변호사는 그날 바로 저를 위한 이혼 소송장을 작성했고 모든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사건을 접수했고 일주일 후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재판 전 이순자 여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서 일부러 돌아오셨다며 재판에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감동해서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왔다 갔다 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일부러 저 때문에 오실 필요 없어요. 이순자 여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아가, 나는 반드시 가야 해. 나는 최윤아 그 여자가 벌을 받는 것을 직접 봐야 하고 내 아들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해. 걱정 마. 나는 몸이 튼튼해.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지지, 서연이의 동반,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서연이, 이순자 여사님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민준과 최윤아도 와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잿빛이었고 최윤아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일부러 짙은 화장을 해서 얼굴에 당황함을 감추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저의 소송 청구를 진술했습니다. 박민준과의 이혼, 부부 공동 재산의 법적 분할, 최윤아에게 넘어간 재산의 회수, 박민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요구, 그리고 박민준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등이었습니다. 박민준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하며 박민준과 최윤아는 그저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였을 뿐 외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화 기록과 사진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고 송금 또한 정상적인 업무상 거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민준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에게 음해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윤아도 따라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와 박민준 씨는 정말 결백해요. 김지은 씨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저와 박민준 씨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극도로 질투해서 일부러 증거를 조작하여 저희를 음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흑백을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이 옆에서 제 손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내지 마. 그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봐. 잠시 후에 증거가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버틸지 보자. 저희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차례가 되자 변호사는 대화 기록, 다정한 사진, 송금 내역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대화 기록까지 공개하여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박민준을 감싸주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민준의 변호사는 여전히 변명하며 이 대화 기록과 사진은 조작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비웃으며 숨겨진 파일 안의 동영상과 최윤아의 이전 불량 기록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최윤아 씨의 전 시어머니이신 이순자 여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입니다. 동영상 안에는 최윤아 씨의 옛 친구가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녀가 줄곧 탐욕스럽고 남을 속이는 데 능숙하며 예전에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전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최윤아 씨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녀와 박민준 씨의 관계는 결코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닙니다. 이순자 여사님도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최윤아의 전 시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은 최윤아에게 속아 재산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고 결국 우울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최윤아와 박민준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껴안고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제가 직접 보고 직접 수집한 것이니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유효합니다. 최윤아는 이순자 여사님을 보며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박민준 회사 재무팀 직원이 제공한 송금 내역 증거와 수취인 계좌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 증거들은 박민준 씨가 업무상 거래라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최윤아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자금은 회사 업무에 사용되지 않고 박민준 씨와 최윤아 씨가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는 박민준 씨의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나빠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계속 변론하려 했지만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함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박민준과 그의 변호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공한 확실한 증거를 반박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때 최윤아가 갑자기 일어서서 박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박민준 씨를 고발할게요. 그가 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그저 월세를 내준 것뿐이에요. 그는 또 저에게 결혼할 거라고 속여서 제가 박민준 씨 부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저 저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에요. 그 송금된 돈들은 다 그가 자발적으로 제게 준 거예요. 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인 줄 전혀 몰랐어요. 최윤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돌변하여 모든 책임을 박민준에게 떠넘겼습니다. 박민준은 화가 나서 눈이 벌개졌습니다. 최윤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년. 분명히 네가 계속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아파트를 사달라고 강요했잖아. 이제 와서 감히 나를 물고 늘어져? 내가 사기꾼이야. 나는 그때 정말 눈이 멀었었어. 최윤아가 말했습니다. 감히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를 믿다니.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서 법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법정 질서를 지키고 시끄럽게 굴지 마십시오. 박민준과 최윤아는 그제야 조용해졌지만 서로를 노려보며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이익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 틈을 타 말했습니다. 판사님, 최윤아 씨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박민준 씨는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동시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그의 행위는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최윤아 씨는 박민준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박민준 씨가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과 횡령한 회사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녀 또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목소리가 쉬어마했습니다. 제가 외도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제 개인적인 저축이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 기록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박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그의 월급 수입으로는 최윤아 씨에게 송금한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최윤아 씨의 고액 월세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자금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것을 더욱 증명합니다. 박민주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 판사는 변론 종결 및 선고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박민주는 회사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가 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에 쓰러졌고 입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최윤아도 예전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 채권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신용카드를 도용당하고 돈을 사기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윤아가 법원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최윤아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채권자들이 그녀를 붙잡고 옷을 잡아 찢으며 사기꾼이라고 욕했습니다. 최윤아가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고 오직 통쾌함만 느껴졌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잘 됐다. 드디어 그들이 벌을 받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악몽 같았던 배신이 드디어 원만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멋져.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일어서서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았어. 이제 우리는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자. 판사님이 분명 당신에게 공정한 결과를 내려주실 거야. 저는 이순자 여사님을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박민준과 최윤아에게 속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용기와 힘을 주어 제가 용감하게 배신에 맞서고 법의 무기를 들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변론 종결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긴장된 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할지 몰라서였고, 기대된 것은 하루빨리 공정한 결과를 받아 박민준과 최윤아가 가져온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곧바로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며 매일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까봐 걱정하셨고 친엄마처럼 저를 보살펴 주시며 다양한 집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연이도 자주 와서 저와 함께 후속으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동반 아래 저는 배신의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추억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흘 후 법원의 선고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민준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저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 주었는지, 저의 결혼 서약, 그리고 지난 8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록 결국은 배신과 기만이었지만 그 모든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법의 무기를 들어 자신을 지킨 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은 일단 변질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용감하게 놓아주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이순자 여사님, 서연이는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민준과 최윤아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구겨진 정장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하여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윤아는 민낯으로 나타났고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당황함과 불안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먼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원고 김지은과 피고 박민준의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피고 박민준은 혼인주 외도 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제3자 최윤아에게 거액의 금품 및 고급 아파트 임대료를 증여했습니다. 이 행위는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민법권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박민주는 직무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유흥과 원고 김지은과 피고 박민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2. 부부 공동 재산 중 아파트는 원고 김지은의 소유로 한다. 원고 김지은은 피고 박민준의 결혼 전 계약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 박민준이 제3자 최윤아에게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 총 6억 8천만 원은 최윤아가 본 판결 효력 발생 후 15일 이내에 원고 김지은에게 반환한다. 4. 피고 박민준은 원고 김지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 박민준의 회사 자금 횡령 행위는 형사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이 말을 듣자 저는 감격하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순자 여사님과 서연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얼굴에 안도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3자 최윤아는 박민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민준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박민준이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을 받았으므로 그녀의 행위는 공사양속에 위배됩니다. 재산 반환 외에 판결 효력 발생 후 원고 김지은에게 서면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박민준은 의자에 앉아 죽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빈손으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최윤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사과까지 해야 했으니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의 변호사는 항소하려 했지만 박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는 항소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자신만 더욱 비참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황당한 배신이 드디어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민준은 회사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일 것입니다. 최윤아도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채권자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붙잡아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고 오직 통쾌함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 마땅한 최후였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따르는 법.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순자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잘됐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바보 같은 아가, 고맙다고 할 것 없어. 이순자 여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잘 돌봐야 해. 좋은 사람 만나면 용감하게 살아내야 하고.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지은아, 해방된 거 축하해. 이제 우리 가서 신나게 축하하고
당신의 꿈을 쫓아갈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레스토랑으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시켰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순자 여사님이 부산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세상에 영원한 이별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자 여사님께 지역 특산품을 많이 사드리고 기차역까지 배웅해드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이순자 여사님은 창문을 통해 제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지은아, 꼭 행복해야 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비록 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이 깊은 정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억이 가득한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도시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가격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얻은 돈에 이혼으로 받은 재산과 최윤아에게서 돌려받은 돈을 합치자 적지 않은 돈이 제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동네 병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이 계신 도시로 가서 그분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서연이가 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길에서 먹을 음식을 많이 사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은아, 그곳에 가면 반드시 자신을 잘 돌봐야 해. 자주 전화하고 혹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당장 달려갈게. 알겠어. 너도 잘 지내야 해. 저는 서연이를 안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그동안 내 옆에서 함께해줘서 고마워. 너는 내 평생 가장 좋은 친구야. 우리는 영원히 가장 좋은 친구야.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메고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창밖에 익숙한 풍경이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하고 불쌍한 김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신과 기만을 겪으면서 강인함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선한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나음을 품고 용감하게 나아간다면 기차는 남쪽으로 계속 달렸고 창밖의 풍경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대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준과 최윤아의 일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옅어질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포옹하며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차는 10여 시간 동안 덜컹거리다가 드디어 이순자 여사님이 계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을 나서자마자 이순자 여사님과 그분의 딸이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왔구나. 이순자 여사님이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게 힘들었지? 얼른 나랑 집에 가서 쉬자. 이순자 여사님의 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언니, 엄마가 며칠 동안 언니 이야기만 했어요. 언니 오면 잘 대접해 드려야 한다고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집은 환경이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남양 침실을 준비해 주셨는데 햇살이 가득하고 새 친구도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순자 여사님은 저를 데리고 이 도시의 골목골목을 구경시켜 주시고 지역 특색 음식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서서히 이 도시가 좋아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다웠고 풍경은 아름다웠으며 공기는 맑아서 제 긴장된 신경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간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곧바로 대형 사립병원에 채용되었습니다.
병원의 근무 환경도 좋았고 동료들도 모두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곧 새로운 업무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직장이 안정된 후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세내어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습니다. 저는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는 충실하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이 회사 자금 횡령액이 막대하여 법원에서 징역 3년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직장은 사라졌고 명예도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의 일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윤아는 모든 돈을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기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출소 후 명예가 땅에 떨어져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예전 채권자들도 여전히 그녀를 찾아다니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리저리 숨어다니며 비참한 삶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고 남을 원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자주 가서 보살펴 드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순자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처럼 좋은 아가씨가 계속 혼자 있으면 안 돼. 내가 아는 은퇴하신 노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인품이 단정하고 자식이 없어. 내가 너를 그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 망설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겪은 후 저는 더 이상 감정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제 걱정을 눈치채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아가, 네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모든 남자가 박민준 같지는 않아. 이 노의사 선생님은 내가 수십 년을 아는 분인데 성품이 곱고 마음씨가 착해서 분명 너에게 잘해줄 거야. 이순자 여사님의 설득 끝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태우 의사 선생님은 올해 58세로 안경을 쓰고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수다쟁이였고 저와 상과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예전에 의사 생활을 했던 경험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조태우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아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신중했으며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잘 보살펴 주어서 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이순자 여사님과 서연이의 축복 속에 저와 조태우 의사 선생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조태우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앞으로의 삶 제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다시는 당신이 상처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저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조태호 의사 선생님은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고 이순자 여사님도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서연이도 가끔 부산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아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최윤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초췌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빛나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눈빛에 질투와 분함이 가득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급히 떠났습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다면, 지름길을 찾거나 남을 속이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서연이에게서 박민준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일 때문에 병이 나서 몸져 누웠고 시누이도 잘 지내지 못하며 시댁 식구들의 삶은 매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도 없었습니다. 남을 해쳤던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이미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며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녀처럼 서로를 동반하고 보살펴주며 살고 있습니다. 삶은 마치 여행과 같습니다. 험난한 고비와 좌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맞선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헤쳐나가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은 모두 우리가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어 우리를 더욱 강인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